네, 월요일 아침 백운계 시사 1번지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방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20.62%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막판 변수 뭐가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여야가 6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밤늦게 일요일 밤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처리하는 것 흔치 않은 일인데, 신성범 의원, 어제가 이제 또 박병석 의장 임기가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국회를 2년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데 후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예. 어제가 이제 박병석 의장단의 마지막 임기니까 이게 넘기게 되면 언제 추경을 처리할지 모르는 지점으로 가는 거고, 아시는 대로 뭐 온 국민이 이제 여야의 속내를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이 대목은 한쪽에서는 돈을 빨리 풀어야 되고, 예. 한쪽에서는 마냥 막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어제 뭐 타협을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 59조 원이다. 추경 규모가 59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59조였는데 물론 이제 지방 이전 비용까지 지방에 내려가는 돈까지 포함해서 근데 실제로는 36조 4천억으로 돼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2조 8천억 원을 더 했다 그래요,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은 아시는 대로 36조 4천에서 2.8 하면 39조가 넘고 총 규모가 이제 62조가 되는 거예요. 사상 최대 추경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마 뭐 371만 명에게 최대한 1,000만 원씩 간다. 수십조가 조금 있으면 풀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경을 국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왕왕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땅땅땅 두드리면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이상, 이건 정부가 동의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추경호 그 부총리가 어제 3+3 회담에 들어갔던 이유도 최종적으로는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이야기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추경호 장관인데 자기는 추경을 또 불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간직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홍남기 부총리와 민주당 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지금은 급해서 돈 풀지만 나중 되면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추경호 또 부총리하고 또 싸우게 돼 있어요, 이 대목. 근데 박원석 의원, 이 추경 이번에 뭐 따로 국채 발행하지 않고 지금 뭐 이렇게 그 국가 곡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세수 집계를 잘 못해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다면서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기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한동안 굉장히 가라앉았다가 이제 코로나 회복세를 통해서 경기가 좀 올라오니까 예상보다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설명인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이 세수 예측을 잘못하는 거, 사실상 엉터리로 하는 거죠.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때는 세입 경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재부의 세수 예측 모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되고, 제가 국회 기재위 4년 동안 했는데요. 기재위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왜 세수 예측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세수 나오고 하냐. 그럼 맨날 기재부 설명은 똑같아요. 뭐 예상치 못했던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그 폭이 너무 큽니다. 지금 거의 한 5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난번 추경을 할 때 그때 이제 여당에서 추경 규모를 늘리자 했는데 홍남기 장관이 버텼어요. 돈 없다. 그때는 이렇게 추가 세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예측을 못했냐. 그래서 이제 여당 일각에서는 이거 재정 분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재부가.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도 경제 규모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수 예측이 매번 어긋난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뭐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추경을 하는 거는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총 규모는 62조지만 그 중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돈은 한 23조입니다. 23조 원도 굉장히 커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씁니다.
올해 이렇게 뭐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이제 거시경제 충격을 주거든요. 지금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지난 5월 달에 4.8%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달은 더 오를 이달 추계가 나오면 더 오를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현금이 풀리게 되면 물가는 더 자극을 받을 거고, 그러면 한은이 이제 얼마 전에 금리를 또 0.25%를 올렸는데 7월 달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통화 억제책을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정 확장 재정을 동시에 쓰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정책인데, 근데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저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초과세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는, 초과세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예산 자체가 이 재정 수지가 흑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매년 재정 수지는 사실은 계속 확장하면서 적자 확장 정책을 해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수를 이게 정말 양심적이고 매우 실제 있는 상황 그대로 세수를 잡아놓으면 매번 잡고 있는 정권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늘리려고 하는 게 기존의 경향이다 보니까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들이 그 직을 맡고 있는 부총리나 뭐 부총리 입장에서는 예. 최대한 이게 부채 규모 확대를 줄여야 되는 것이 자기의 책무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재부 직원들이 이 세수 문제를 일부러 좀 덜 정확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악순환이군요. 그런 추정도 되는데, 어쨌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 국가 부채 증가한 것은 심해도 너무 심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요게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했었는데, 공약 사항 집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반드시 해야 될 문제긴 한데, 방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풀고 나서 물가 오르고 그러면 푼 게 실질적인 효과는 반절밖에 없거든요, 보면. 그러면서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은 흔들리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너무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도 너무 기존 과거 정권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줄여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기조가 좀 바뀌고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시기가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전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세수 예측 틀렸다고 기재부 혼냈으니까 이제는 자기 정부잖아요. 그것도 맞춰야죠. 적어도 다른 부처는 몰라도 기재부만큼은 기상청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일부러 알고도 숨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부러 틀리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러 알고 숨긴다라고 하는 뭐 관료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기재부가 또는 뭐 이 그 예산 담당 책임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또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100% 다 수용해주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 초과 세수 문제를 비롯한 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정말 좀 한 번쯤은 이게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대로 된 감사가 한번 이게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 관료들의 숫자 노름에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그냥 춤을 추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5년 전에 5월 달에도 똑같았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뭐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이른바 부총리가 그렇게 목을 뭐 내놓고 말이야 막더니, 뭐 이번 정부를 보니까 또 100% S맨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정 교수님 지적이 저는 뭐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공무원들 습성상, 적어도 기재부 공무원, 예산실 공무원들이 세제시라고 같이 이게서 뭐 일부러 적게 잡았을 가능성은 적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뭐랄까 능력과 이런 게 권위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일부러 적게 잡아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제 표현대로 하면 운이 참 좋다. 예, 예.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것입니다. 얼마나요? 50몇 조가 더 이상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제 표현은
정치적으로 운이 좋다는 점은 또 분명해 보여요. 예. 기재부가 그래도 공무원 중에 엘리트 조직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추경이 통과가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금 지급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행업이나 화물 운송업, 공연전 사업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큰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선거 앞두고 일단 손실 보전금 받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분들 도움이 되고 또 고마운 마음 들고 그럴 수 있겠죠. 정연남 교수, 지금 여야가 서로 은근히 우리 덕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 텐데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정치인이라는 게 다 예산 문제에 관한 제가 역할했습니다. 저희 당이 이런 역할을 주도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실제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또 쟁점이 된 그 손실 보상, 소급 적용과 또 소득 역진 문제 이런 문제를 추후 협의로 남겨놨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오늘 오후부터 이 소위 이른바 이게 손실 보상금 이 추경 보상이 지급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당에게 강력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이른바 대통령 취임 컨벤션 효과로 어떻게 보면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에 있는데 거기에 뭐 하나 더 이 추경 프리미엄이 얹어지면서 선거 결과는 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예. 분명해 보입니다. 자, 추경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김포공항 이전 문제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이제 이 김포공항의 활주로 가운데 일부가 또 인천 계양을에 이렇게 좀 지금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쪽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꺼낸 건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포공항을 없애면 제주가 또 문제가 되고 또 한 군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김포를 아니고 만약에 인천공항으로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라는 거냐. 울릉공항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오징어 말리는 데 쓰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김포공항 이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게 이제 대선 때 한번 공약화하려고 민주당에서 검토를 했다가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공약을 포기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인천의 서쪽이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이. 예. 근데 거기 공항이 있다 보니까 공항 인근은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서부권 개발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없애야 거기다 고층 빌딩도 짓고 높은 건물도 짓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검토를 했었으나 근데 요즘에 이제 추세는 그 주요 공항 근처에 이제 대체 공항을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이제 인천공항에 대체 공항으로 김포공항이 있는데 그걸 없앤다는 것은 최근의 추세하고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 그걸 없앴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제주도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미치는 이제 여행업의 충격 이런 걸 우려해서 그때 취소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선거 막판에 지금 이거를 송영길 시장하고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이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제주도당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제주도 그 관광객, 여행객 그 축소가 뭐 불가피할 텐데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지사는 아니다. 뭐 인천공항까지 10분이면 간다. 고속전철 타고 그렇게 주장을 하나 제주도에서는 이거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중질환 상태가 아닌가 싶고 오늘 오전에 조응천 의원이 어떤 방송에 그분이 이제 국토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잘 알아요. 근데 그때 이미 대선 때 안 된다고 검토한 거다. 근데 갑자기 그걸 꺼내들면 어떡하냐라는 투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이제 인천 지역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막판에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은 지역 후보 입장에서 계양구의 국회의원 후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주장할 만한 공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전국의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게 민심에 이반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강사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지금 인천 계양이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옮긴다면 찬성일 거예요. 근데 그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부로 결정해?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옮겨가지고 나 비행기 타는데 불편한 거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훨씬 더 생길 여지들이 많거든요. 예. 제주는 직접적인 타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위상,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첫째는 본인 선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선거가 어려워도 이게 총괄선대위원장이면 꺼낼 게 있고 안 꺼낼 게 있는데 너무 경솔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흔히들 국내 공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식 명칭이 국제항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본, 도쿄도 있고 중국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까지 가기 힘든 분들은 김포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이 도쿄도 그렇고 중국으로도. 그러니까 그럼 좀 잘못된 접근이다. 특히나 저는 하나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발상의 근원이 뭐냐면은 낙후 지역을 묶어서 공항을 내보낸 뒤에 거기에다가 강남을 만들겠다는 계산을 이렇게 구호를 그렇게 냅디다. 그러니까 인천 계양하고 경기 김포, 서울 강서, 김포공항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 많으시죠. 여기를요 싹 걷어내고 인천공항으로 보내놓고 여기 서울 강남 같은 멋진 데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공약인데 이 접근이 저는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첫째는 다른 국민들이 응하지도 않을 테고 여기서 그러면 KTX는 어떻게 연결하고 심지어는 뭐 수직 이착륙 이야기 한다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이것은 좀 큰 정치적 실수더라고요. 글쎄요, 정진남 교수. 그래도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막판 카드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막판 카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상의 카드일 텐데 왜 이걸 내놨을까요?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오차범위 내에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지역구에 특화된 이른바 공약을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김포공항 주변 그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뭐 소음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게 김포공항 이전 문제, 그다음에 9호선 연장 문제, 그다음에 뭐 GTX D 노선의 뭐 Y자 원안 뭐 추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충분히 사전에 중앙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서 이 지역 이슈를 어느 시점에 내겠다라고 하는 좀 이른바 준비된 어떤 공약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다. 왜? 이게 선거 공보물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전 투표 첫날 그것도 발표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슈가 메가톤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정말 그 메가톤급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인천 계양을 선거에는 요만큼의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전국 선거에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당장 제주도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막판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 효과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그 기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지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여야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게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 최종 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지방선거 역대 사전 투표율로 보면은 최고 가장 높은 거지만 워낙 우리가 지난번 대선 때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다 하는 게 그렇게 체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어찌됐든 20.62%면 역대 최고고 예상했을 때 좀 높다 낮다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이제 지난 대선의 사전 투표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대한 기대치가 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이 사전 투표로의 분산 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율도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2000년대 중반쯤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 뒤로는 지방선거 투표율도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최종 투표율이 60%,
그리고 사전 투표율은 19점 몇 %, 지금보다 한 0.5 낮았는데 그래서 이번 최종 투표율 예상을 지난 그 지방선거 투표율 정도 되지 않겠냐. 혹은 그보다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당 지지층들이 지금 여론조사에도 잘 응답을 하지 않고 예. 또 여당 지지층들이 많이 찾는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게 최근에 급격히 떨어졌대요. 민주당 지지. 예, 야당. 야당. 아. 그래서 대선 여야가 헷갈릴 때 단 이름으로 해주세요.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신이 안 나는 상황이고 또 이번 선거에 이른바 이제 명분에서 조금 흔쾌하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송영길 대표의 뭐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인천 출마라든지 이렇게 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비해서 약간 가치투표 성향이 강한데 그렇다 보니까 명분을 중시해요. 근데 그런 지지자들이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최종 투표율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전 투표율 높은 것만 가지고서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야당에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이게 20.62%라는 게 좀 낮다. 제 예상에는 한 30% 정도는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큰 기대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제 눈 띄는 대목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전투표라는 게 지방선거로 세 번째로 2014년부터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다 치고 2018 4년 전에는 사전투표가 20%였는데 20점 얼마였는데 최종 60 나왔다. 이번에 20.6이니까 60% 넘을 것 아니냐고 일반적으로 보던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넘는다. 예. 55%대에 간다. 오히려 눈에 띄는 대목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인천 전체 평균보다 5%가 높아요. 예. 인천 전체 평균이 20.08%, 08%였는데 계양구 을만 24.94예요. 이 대목이 뭘 가르치느냐? 인천 평균보다 높은 게 이것은 조직표가 조직의 힘으로 투표 동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윤형선 후보 측일까 이재명 후보 측일까? 이재명 후보 측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한 조직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게 뒤에 증명된다고 저는 보여요. 정일환 교수는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모범 답안을 얘기하면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경광부회한 방식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이 지적했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사전투표 그다음에 또 본투표 이런 이 분산투표 효과가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흐름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지는 그 분위기 때문에 양당 지지층이 최대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전투표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만을 그 투표율만 놓고 유불리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앞서 신성보 문기수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 계양을 선거가 이제 평균보다 높다라는 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특히 20, 30대에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팽팽했던 여론인데 20, 30대 지지율이 약간 민주당 후보로 결집하는 양상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정도 수준까지 갈지는 의문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막판 변수 짚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62조 추경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성일정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선거 판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